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네. 희망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선생님과 희망은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첫 번째 파트 말씀 들었고,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1953년에 힐러리 경을 만나야 되겠다. 희망을 품은 지 30년 만에 1983년에 정말 꿈처럼 힐러리 경을 만나고 그 희망을 이룬 것이 또 다른 희망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가슴 벅찬 이야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 파트 3, 파트 1에서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황악산에 올라서 사모님하고 그 절에서 신혼을 맞았을 때 내가 돈을 벌면 세계 일주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고 20년 만에 그 희망을 이루신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파트 3 조금 들어볼까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좀 드리면서 정말 대담처럼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건 사모님, 우리 이동원 교수님의 반응이 제일 궁금해요. 첫 번째, 선생님이 1,000만 원을 돈을 들고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가가지고 컴퓨터 이만큼 되는 걸로 해가지고 했을 때 깜짝 선물이 됐을까요? 아니면은 왜 그런 큰 일을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혼자서 했나, 이런 게 됐을까? 저는 갑자기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물어보지는 그래요? 않았는데 네. 짐작컨대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산속에서 한 약속을 그래도 지켜주는 믿음직한 남자로, 이건 내 희망이에요. 네. 그런 느낌도 가졌을 거고, 네. 다른 하나는 좀 현실적으로 네. 그 1,000만 원이면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는데 그때 샀으면 지금 이렇게 40억짜리 고생하고 살면서 그 신혼여행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 약속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네. 이런 생각도 아마 현실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쌤, 요 타이밍에 현실적으로 질문. 만약에 그때 사모님한테 상의했으면 유럽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죠. 갔어요? 그건 그렇다 왜 그래도. 그러냐면, 네. 내 생각은 네. 아내가 어떤 논리를 펴더라도 간다고 결심하고 이미 결정하셨네요. 결심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는 아무리 정당한 논리로 나를 설득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교육비니 집이니 뭐 생계니 빚이니 아무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아파트 한 채가 두 채가 된다 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은근히 선생님 뭐 결심하시면 누가 뭐래도 안 바꾸는 스타일? 그러면 그 꼰대지. 그게 저는 제일 먼저 궁금했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으셨을 거다. 하나는 정말 멋진 남편이구나. 자기 한 말은 자기가 지키는구나. 근데 가셨던 거는 아마 현실적인 생각보다는 첫 번째 선생님이 희망으로 가지셨던 그 생각이 더 컸으니까 함께 가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그건 모르지 뭐. 속으로는 아파트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내 고집에 네. 찬동했을지도 모르지. 네. 그럼 그 전에는 사모님과 해외여행을 따로 간 적이 없으셨고요? 없죠. 그게 최초의 그런 여행이자 최초의 이제 신혼여행. 40일 동안. 그러면 그때 슬하의 자녀분들은? 다 있었지. 그때 이제 딸 중에 하나가 고3이 있어요. 예. 걔가 이제 전부 그래. 아빠 엄마는 고3 놔두고 여행 가는 사람이야. 대단한 부모다, 그죠? 따님 입장으로. 내가 고3에서 대학 가냐면 우리나라 제일 큰 행사가, 정말 운명을 결정하는 게 고3 대학교인데, 나를 두고, 신혼여행을 40년 가고, 대단한 아빠고, 함께 간 엄마도 대단한 엄마고.
그러면 자녀분들은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엄마 아빠가 40일 동안 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래서 이제 커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 네. 그때는 뭐 무슨 반응이고 뭐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지. 우리는 간다. 오로지 간다. 간다. 이거 하나 이외에는 뭐. 너희끼리 잘하고 40일 견뎌라. 믿고. 그러면 진짜. 그리고 이제 네. 신혼여행을 이제 간다는 얘기를 애들한테는 설명은 안 했어요. 우선 이제 뭐 학회가 있어 간다든지. 뭐 포장을 또 근사하게 하셔가지고. 아니, 그렇게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네. 아마도, 그런 학회나, 네. 뭐 그런데 가지 않았을까. 두 분 다 교수니까. 이렇게 짐작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큰 아드님은 대학생이었겠네. 그것도 잘 그렇지. 대학에. 큰 따님이. 둘째 딸이 고3이었으니까. 대학교를 다녔겠네요. 어릴 때부터 내가 소년 가장이라고 생각했다는 우리 나 없어도 애들 잘 봐서. 그래요. 아빠 역할을 했겠네요. 그래서 일단 너무 어리지 않으니까 좀 자녀들 4명은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나이다 생각해서 떠날 수 있었을 거고 제일 첫 번째 어떤 나라를 가셨습니까? 처음 가신 나라가 미국이었습니까? 미국이지. 미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셨고 네팔로 오셨다 이랬으니까 처음으로 미국 가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이제 내 친구들이 일찍 미국에 다 갔거든. 또, 네. 미국에. 졸업생이 반수 이상이 갔으니까, 그때는. 그때는 이제 모두 바쁜 시절이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 집에 잔 적도 있고. 네네네. 그런데 한 가지, 그때 내가 느낀 게. 네. 미국이 이제 의료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보다. 네네네. 거기서 이제 배워가지고, 그때 벌써 레지던트도 마치고, 네. 이제 스텝이 된 사람도 있고, 개업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제일 놀란 게, 지금 한국에서 이약 써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신과 환자한테, 네. 이약을 써니? 이렇게 물어요. 이약을 쓰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공부할 때 생각하면 네. 후진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약을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약 쓰냐? 그 약 쓴 지가 언젠데. 내 속으로. 예, 야, 그 약 쓴 지가 언젠데. 촌놈은 네가 촌놈이지. 내가 촌놈이 아니다. 네. 그때는 그렇게 변해 있었어요. 네,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이게 발전할 때니까. 네. 그때 넘어간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할 때, 나하고 같이 공부할 때 그 수준을 생각하니까. 옛날에 한국 하면 정말. 그때는 그런 약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약을 쓰니, 그럼 갈 때 좀 구해줄까? 이제 이런 좋은 마음으로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네, 이미 벌써 쓰고 그게 있는데.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 며칠 정도 머무셨어요? 미국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그러면서 뭐 졸업생 중에 미국으로 간 친구들 집에서도 묵고 그때 굉장히 즐거우셨겠어요. 아마 첫 여행이라서 그렇죠. 우리가 신혼여행 오는 거다. 뭐 이런 사연도 또 소개를 하셨겠네요. 그렇죠. 친구들한테. 그럼 그 가족들이 굉장히 환대도 해주고. 예, 그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 얘기를 하면. 싫어하냐? 그런 사람도 있고.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약 쓰니? 하는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이군요. 가셔서, 한국에서 살다가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지만, 선진 문화로 친구들이 사는 모습, 또 미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사람 사는 건 똑같다, 이렇게도 느끼셨을 것 같고, 참 다르구나, 하고 느낀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람 사는 건 똑같구나 하는 것보다는, 네. 이질적인 것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러셔요, 미국에서.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네. 그때 성교육을 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우리는. 네네네. 거기서는 이미 성개방이 돼가지고, 내 친구 하나가 산부인과를 하는데, 네. 나보고 그때 상의를 하더라고. 네.
딸이 왜 딸이 뭐 문제가 많나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네. 자기는 한국에서 와서 딸을 잘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도 남녀 문제가 이게 복잡하니까 그건 자유롭고 중학교 때부터 막 그러니까 카톨릭 계통의 학교에 넣었대요. 기숙사가 있으니까 그 기숙사에서 좀 엄격하고 보수적인데 오고 주말에 이제 오라고 넣었더니 맨날 울면서 전화를 한대요. 울면서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는 주말 데이트 신청하는 남자애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누구든지 그렇게 데이트 신청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그런 말은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쵸?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왔길래 자기가 산부인과니까 그런 또래의 애들을 보면은 전부 피임약을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실리적인 거지, 그. 따지고 보면. 그때 내 가치관으로는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렇죠. 중학생이. 그러니까 자기도 딸을 미국에서 공부를 시키니까 얘들하고 다를 바 없겠다, 이런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애 보고 이제 데이트가 없어서 울고 이러니까 이거 성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알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딸이지만 그걸 물어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인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거는 엄마가 해라 이러니까 당신이 산부인과 의사니까 당신이 해라. 그래서 밀당을 하다가 내 친구가 하게 됐대요. 그 친구가 이제 머리로 생각해낸 게 물어볼 수는 없고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잖아요. 이제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먹으니까 근데 반찬은 다 이렇게 이제 따로 떠먹도록 돼 있으니까 걔가 먹는 밥 옆에다가 피임약을 놔뒀대요. 그러면 얘가 그것을 주워 먹으면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이게 뭐야? 이러면 모르는 거고 한국적인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더니 밥을 다 먹더니 말이지 한치의 스스럼도 없이 그나마 먹더래요. 그래서 나보고 이런 교육을 시키려고 내가 미국 왔나 이래 생각을 준다고 그래서 내가 위로를 많이 주고 왔어요. 오히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선진국이 아니다. 조금 더 살아보면 우리도 그런 때가 온다. 때가 오고 너는 나보다 먼저 경험했다 뿐인 거지. 뭐 이렇게 내가 위로도 하고 간 적이 있어요. 야, 사실 그게 이제 서서히 우리도 그렇게 가까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가까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섰어요. 지금. 지금 성교육 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한 일주일을 보내시고 유럽으로 가셨겠네요. 유럽 어느 나라로 가셨습니까? 제일 먼저 비행기가 도착한 게 프랑크푸르트예요. 프랑크푸르트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갖 데를 다 다녔는데 내가 그때 다니면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했어. 왜요? 왜 그러냐면 비행기를 타러 나가자면 하루 걸려요 그게. 겨우 30분 날아갈 거리인데 그걸 기차를 탔으면 말이지. 1,000만 원 가지고 뭐 몇 달 몰랐으니까 비행기는 빠르다 생각했어. 2해 후에 내가 조금 저축을 해가지고 부부간에 기차에 배낭 여행을 했어요. 40일 동안 유럽을 다녀오신 뒤에 미국 유럽을 다녀오신 뒤에 2달 후에 조금 더 돈 2년 뒤에 또 마련해서 이번에는 비행기 말고 그렇게 그때 느낀 걸로 기차를 타면서 하셨다. 기차는 그 유일 패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라파에서 몇 마일 밖에 있는 나라에만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굉장히 흔해요. 그 부부 그걸 타면 전부 이전칸이라. 그 좌석만 받으면 그거 타고 내가 그 스웨덴의 그 제일
제일 위에 무슨 도시고? 스톡홀름인가? 베르겐이 그 스웨덴 제일 꼭대 북극가 네네네. 거기서부터 남부 그 니스까지 네. 기차 여행으로. 멋진 기차. 기차 타고 이제 밤차 타고 가는. 네네네. 그 새벽에 가서 다 돌다가 또 차 타고 밤차 타고. 그러면 이제 옷도 좀 그거 해주고 짐도 뭐 기념품도 사다 보면 많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우체국에서 붙이고. 네. 그래 댕기다가 좀 몸이 피곤하면 이제 여관에 네. 들어가서 빨래도 하고. 그게 더 많이 봤다고 내가. 네. 훨씬. 비행기 타고 그때 힘들게 한 것보다. 비행기는 뭐 어깨 좀 펴고 괜히 허세는 부릴 수 있는데 알차게는 못했어요. 진짜 여행다운 여행은 기차 여행을 통해서 하셨군요. 사실 선생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책을 100권 읽고 한 나라를 간 사람이 책을 한 권 읽고 100나라를 간 사람보다 더 많이 본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것만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 눈높이만큼 내 아는 것만큼 보일 텐데 그때 선생님은 이미 이제 정신과에 계셨고 환자들을 보고 계셨고 하기 때문에 뭐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 의식, 무의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루 일가견을 좀 가지기 시작하셨고 사모님도 사회 심리학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그런 태도, 민족 간, 문화 간, 뭐 사회 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이 가셨는데 전문가 두 분에 비친 그런 유럽 당시에 기차 여행을 하셨을 때나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서 저희들에게는 그때 얻으신 교훈 또 그때 보신 인상적인 것 그게 참 궁금해지는데 말이죠. 저에게 이제 한 번씩 기억나는 것은 그 루브르 박물관 가서 이거 진짜야? 하는 한국 사람의 진짜를 묻는 특징. 그 다음에 또 유럽에서 서로 성적인 그런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걸 보고 굉장히 놀라셨다는 그 다음에 또 누드 해변에 가셔가지고 끝까지 나는 그 팬티는 내리지를 못하겠더라. 다른 사람은 다 내렸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간헐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선생님 지금 회고해 보시면 그 유럽 여행 중에 내가 가장 크게 우리와 다르다 또 뭔가 새롭게 배웠다 정신의학자로서 또 뭐 지성인으로서 어떠셨습니까? 어떤 것들이 가장 나한테 크게 와닿으셨습니까? 유럽? 나는 그때 이제 그 정신과를 하면서 환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관심사가 이제 프로이드라든지 구스타프 융이라든지 그러셨을 것 이런 같아요. 분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네, 이거를 원조니까. 가기 전에 내가 공부를 좀 했어요. 네, 그 프로이드는 비엔나에서 개업을 했거든요. 네, 그 개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주로 찾아다닌 그 거리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록들이 조금씩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정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갔던 길을 내가 다 찾아봤어요. 아, 프로이드가 자주 갔던 비엔나의 그 골목들이며 길들을. 그리고 프로이드 뮤지엄이 있어요. 네. 뮤지엄이 있는데. 뮤지엄. 거기 가면 이 우리나라 박물관 모양으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밖에서 그 프로이드 뮤지엄 단추를 누르면. 네. 안에서 열어줘요. 네. 개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방문하면. 그러죠. 안에서 나온다. 그 들어가니까 그 연세가 많은 여자 노인이 관리인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자세히 안내를 해주고 그러는데 내가 딱 느끼기에 이거 박물관이구나 이 생각. 뮤지엄이 박물관이구나. 프로이드가 살았을 때 천재적인 업적을 남긴 데 비해서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박물관이 초라하다는 게 아니라 박제된 박물관이. 네, 생기가 없는 거예요. 네. 진짜 박물관이에요. 그냥 그대로 유물만. 프로이드가 썼던 카우치도 그대로 있고, 프로이드가 뭐 썼던 뭐 토우 같은 것도 있고, 책은 그때 꽂혔던 대로 그대로 꽂혀 있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글자는 박제라고 하죠. 박제된 프로이드. 네. 그런 걸 느꼈어요. 이미 생명력은 빠져나간 물건만 존재하는, 네, 흔적만 존재하는. 네.
근데 주리히에 있는 그 구스타프 융 인스티튜트라고 있어요. 네네. 그거는 뮤지엄이라는 소리를 안 쓰고 인스티튜트. 연구소. 네. 근데 거기는 내가 이제 찾아간 이유가 그 융이 살았을 때 비서로 데리고 있던 마지막 비서가 살아 있었어요. 아, 그때까지. 네. 그분이 경북대학에 있는 내 후배인데 그분이 그 융 인스티튜트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초청을 했어요. 네, 그분을. 네. 초청을 한 김에 내가 이화대학에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한번 시켜요. 아하.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네네네. 이분이 그 주리히에 오면 자기를 찾으라고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배낭여행 할 때예요. 네네. 기차 타고? 한국식으로 네. 내가 주리히에 내려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나 왔는데 그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네, 진짜 왔네. 자기한테 이제 통보도 안 하고 왔으니까 그 어디냐고 그래. 네. 그럼 요새 우리나라 이거 뭐 평창 문화로 뭐 이 카드지 그 스트라세 뭐 남바 이래 그런 게 표지판이 많아요. 그래 표지판을 가르쳐 줬더니 꼼짝 말고 꼭 기다리고 있어. 그 자기가 차를 몰고 나왔어요. 예, 그때 예. 그분이 70대예요. 아, 70대 노부를 이끌고. 네. 그 나 우리 둘이 배낭 하나 딱 메고 서가 있으니까 그 호텔은 어디 정했느냐고. 호텔을 언제고 당신 집에 잘 가려고. 이게 완전히 한국식이잖아. 깜짝 놀래 이 사람이. 아, 유럽 사람 상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해. 그래 나보고 짐은 이렇게 이게 다다 그래. 또 놀래. 그래 뭐 한참 고민을 하더라고. 고민을. 나는 그 왜 고민하는지를 몰랐어요. 야, 문화가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예약도 안 우리는 했지. 친구 집에 가서 예약도 안 했지. 정말. 친구 집에 가서 너 집에 자러 왔다 이렇게 하면 재워주잖아요. 예, 유럽은 뭐 어느 숙소에 있으면 잠시 만나는 그것만 하지. 그지. 야, 이거는 그냥 막무가내로. 그랬더니 결심한 듯이 차를 타라고 그러더라고. 마침내. 그래. 네. 그랬더니 차를 몰고 가면서 나한테 $20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20%를. 그것도 이게 뭔 소리인 그러죠. 거지. 네. 손님한테 $20 빌려달라고. 왜? 그랬더니 설명이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네. 자기가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아하. 당신을 대접하자면 내가 지금 슈퍼에 들려가지고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현금이 없다는 거야. 아하. 야. 그래서 내가 빌려드렸어. 예. 그랬더니 뭐 정확하게 그 다음날 나한테 갚았어. 오. 가보니까 원룸이야. 아이고 선생님. 어쩜 원룸이. 좋아요. 세상에. 이래 보니까 진짜 말이지 잘 자리가 없어 내가. 참 결제도 이런 결제가 없네.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지금이라도 미안하다 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오리엔테이션을 시키면서 당신은 여기서 자라 이게. 네. 그러면서 벽에서 이렇게 끄집내는데 그게 침대라. 이래 올리 붙이면 벽이고 예. 이렇게 끄집내면 네, 간이 침대를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방이래요. 유서 깊은 방이구나. 네. 그런데 자기가 이 집에 살고 외부 사람을 재우는 거는 네가 처음. 전 세계 첫 번째.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한 일주일 있었나 그러서 뭐. 아유 선생님 참 대단하시다. 우리말로 이걸 빈대라 그래. 고급 빈대. 그래. 그분이 나를 좋아했어. 예. 좋아한 딱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영어가 서툴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분이 repeat 그러면서 자기가 한마디 하고 따라 하라고 그래. 예. 내가 한 그 영어를 고쳐줘요. 오호. 얼마나 고마워요. 야. 그럼 내가 따라해요. 네네. 그럼 또 repeat 한 번 예. 따라. 또 따라해. 그럼 굿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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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점수를 땄어. 한국에서 유학 온 사람한테 그렇게 가르쳐 줘도 말이지 말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지 잘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나를 이제 그 일주일동안 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용담으로 네. 그거 가면
그때 내가 이제 처음 접하는 문화인데 카드가 있어. 네. 원데이 카드, 원위크 카드 뭐 이래가지고 그걸만 가지면 그 마크가 들어있는 집에는 어디든지 가면 할인해줘요. 예. 할인 쿠폰 같은 거군요. 할인 네. 쿠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트람 같은 것도 그거 가지고 공짜로 타는 건데 그걸 가지고 트람을 타려고 이래 보니까 트람이 2개가 달려 있어. 네. 전차가. 네네. 그런데 앞에 운전수가 있고 네. 차장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한국식으로 네. 앞으로 안 타고 뒤로 탔어. 예. 타면 이걸 찍어야 되거든. 안 찍고 내가 이야. 탔어. 한국식으로 하면 잔머리를 쓴 거. 그 잔머리를 걸려서 장난기 반 잔머리를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은 날 잡으려고 운전하다가 쫓아올 리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몇 번 했어. 그래 집에 와서 무용담처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그냥 빙긋이 웃고 말더라고. 재미없나 싶어서. 하루는 같이 나갈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자기가 트람에 올라타고 탁 찍더니 나보고 너 몇 번 그랬다고 그랬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5번. 그랬더니. 한 3번쯤 했는데 또 무용 불러가지고 5번. 5번 그랬더니 카드 달래. 카드 주니까 5번 찍어. 거기서 내가 놀랐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야, 이래서 우리나라하고 다르구나.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막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기차 여행을 하면서 내가 아주 절친 그 문화를 느꼈어. 선생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 이라는 책에서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프로이드 뮤즘과 융 인스티튜트의 차이 에 대해서 그때도 책에서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살아있는 기운이 빠진 프로이드의 뮤즘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인스티튜트하고 그 차이는 두 사람의 차이이기도 하고 그렇지. 그죠? 두 사람의 성격적인 차이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용 인스티튜트에서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도 이근우 인스티튜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름은 안 붙었는데. 안 붙었지만 지금 연세가 되도록 거의 매일 오셔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 여기는 항상 오는 사람 마다하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고 그러면서 인연되는 분들 와가지고 사회 공헌도 같이 하고 뭔가 학술적인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좀 이렇게 좀 원용하자면 선생님이 봤을 때 똑같은 삶을 살면서 위대한 거인 두 사람인데 이렇게 그냥 박제된 것 같은 이런 뮤즘이 아니라 늘 살아있는 용 인스티튜트 같은 걸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어떤 희망? 싹이 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어떨까요? 그건 아마 영향을 줬을 거예요. 영향을 줬지만은 감히 그 용 인스티튜트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거는 레벨이 맞지 않고 그렇긴 하지만은 소규모지만은 그런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 공간이라야 되겠다. 이 생각은 내가 항상 갖고 있었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희망에서 조금 더 들어온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만,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연구소가 되려면 거기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안 돼요. 뭘 탐구하자면 그 탐구하고자 하는데 합일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갈다, 우리 큰 아드님 하시는 갈다, 그 삼청동에 선생님 사시던 공간을 여러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과학 카페인가요?
과학 카페이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 갈다라는 뜻이 참 깊었는데 그죠? 그게 생각이 나네요. 뜻을 같이 하는 과학자들이 그렇죠. 모여가지고 그 뜻은 좋은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그 실리가 적으니까 네. 운영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연장해서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그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게 정말 선생님이 희망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진실성, 진솔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갈다도 어떤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과학을 보다 친근하게 그리고 과학이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과학적인 지식을 인문적 지식 못지않게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생산하고 이런 뜻으로 과학자들이 서로 십시일반으로 뜻을 내서 만든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융 인스티튜트와 그 본질은 같이 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선생님, 첫 번째로는 같이 뜻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려서 뜻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보면, 융 인스티튜트가 굴러가려면 뭔가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것도 좀 갖춰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가보니까 융 인스티튜트가 현명한 것이 그것을 주희 시에 기증을 했더라고. 자기가 사유하지 않고. 전체를. 기증을 했는데, 겉으로 보는 건물의 모양은 그때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부는 완전히 수리돼가지고. 시에서 전부 다 수리해서. 그때 뭐 오디오, 비디오 뭐 이런 게 다 갖추어져가지고. 공부하는 데는 뭐. 손색이 없게. 그런데 옵션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돈 줘놓으면 또 간섭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는 옵션이 딱 두 가지. 뭐예요? 뭐냐면 1년에 2번 시민을 위해서 공개하라. 그러니까 좋은 강연도 해주고. 시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도. 그 2번. 딱 2번만 해라. 그 이외에는 완전히 자유. 그러고 술이라든지 이런 건 모든 게 시소유니까. 시에서 이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가 비용을 다 댈 테니 우리 그 주리 시민들을 위해서 2번만 좀 좋은 일을 해라. 그렇지. 강연도 해주고 도움되는 것을 해주라. 그게 옵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경영하기 위해서 정말 돈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안 하고 이 세계적인 학자를 관광이기도 하잖아요. 그 시에다가 기증해가지고 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정도로 전화해서 막 온갖 거 다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해라, 저런 말을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후진이라는 말을 아직 떼기가 어려워요. 제가 들은 얘기긴 합니다만, 선생님 속초 한 번씩 가보셨습니까? 속초, 우리나라 속초. 속초 자주 갔어요. 속초에 가면 명소가 한 곳이 있습니다. 속초의 명소가 속초 예술문화회관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누가 주인이냐면 속초 그 설악산에 그 케이블카 있잖아요. 케이블카 사장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케이블카를 해서 뭐 박정희 대통령 친척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돈을 갈고리로 끌듯이 긁어 모았대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내가 속초를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하나 해야 되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1층은 도서관, 그리고 또 향토 음식, 2층은 커피숍하고 스피커하고 피아노를 굉장히 좋은 걸 갖다 놨어요. 그리고 지하는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음악 연습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지어서 속초시에다가 기증을 했답니다. 기증을 했는데 이야기는 다음부터인데 속초시에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 프로그램을 더 먼저 해달라는 그런 뜻인가? 귀찮다고. 귀찮다. 우리가 인력이 나가서 그걸 관리하고 이러니까 우리 안 받겠다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요 일만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또 이렇게 하면 월급은 똑같은데 일이 2배, 3배로 많아지니까 우리 안 받을 테니까. 그래서 그 주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속초시에다 기증을 했는데 안 하니 본인이 그 집에 살면서 그걸 이제 가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속초 시민들한테 무료 강연도 하고 음악회도 열어주고 청소년들한테도 하고 도서관은 정말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게 참 아름답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문득 이거 융 인스티튜트를 기증했을 때 그걸 맡아서 모든 걸 관리하면서 2번만 옵션을 준 그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줘도 이게 우리가 번거롭고 힘드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하는 한국이랑 뭔가 비교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비교가 많이 되죠. 네. 내가 그 옛날 얘기지만은 네네. 우리나라에서 그 간호사하고 광부가 네. 서독에 많이 진출했잖아요. 독일에, 네. 그때 이제 내 친구가 1년 선배인데,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미술반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네네. 근데 걔는 서울 미대를 갔어. 아. 미대를 가가지고 광부들이 일하는 모습. 네네. 그거를 동양화로 그렸는데, 네. 그때 대통령상인가 뭐 탔어. 네. 그 학생으로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도 가난하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뜻있게 할까. 그래서 네. 이제 내가 제안하기를 야, 그거 독일 대사관에 보내라. 아하. 그러면 우리 그 간호사나 광부들이 그 대사관을 찾을 때 긍지도 생기고 네네. 그렇지 않겠는가. 네. 그랬다고. 네. 그래서 내가 모 신문사에다가 교섭을 해서 기증을 했어요. 예. 그거지 실어 나르는 돈은 우리한테 없으니까 작품을 기증할 테니까 네. 거기에 전달해달라. 네네네. 그래 기증을 했는데 몇 달이 가도 저서는 받았다는 소식도 없고. 그래 보니까 그 신문사 창고에 들어앉았어요. 오. 창고에 들어앉았는데 섭기가 차가지고 작품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 수준이라. 그래가지고 작가가 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막 고소도 하고 그걸 싸웠는데 그 뭐 못 이겨. 안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안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똑같아요. 네네네. 뭐 그런 신문사에서 돈이 없겠어요. 뭐에 없겠어요. 네네. 보내면 얼마든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이게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아니, 뭐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관련된 게 아니면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달리 에너지를 쏟고 싶어 하지 않고 번거롭게 여기고. 그것도 맞는 말인데 네. 지금은 점점 더 그게 좁혀져 가지고 예. 우리 가족 뭐 이것도 아니에요. 내일 아니면 이것도 사실 선생님이 그 이제 프로이드 뮤지엄 또 융 인스티튜트를 보시면서 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연구소라고 명칭은 붙이지 않았지만 제가 느낌으로는 가족 아카데미아가 그런 역할을 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회와 사회 기증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좀 더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러한 방향이 아닐까. 민과 간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서로 좋은 뜻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걸 실현하려고 애쓰는 사회. 그게 진짜 선진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과 오늘 이제 너랑 나랑 이야기를 세 번째로 희망의 조건을 얘기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사회적 차원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선생님께서 크게 느끼신 것들이 결국은 나라가 다르지만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 건가 하는 시사점을 오늘 귀하게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희망의 그 증거를 네. 마지막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결론 잠깐 내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4부 없이 3부에서 결론을 딱 말씀하시면 네. 3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결론 듣고 싶네요. 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내가 파출소 소장을 예를 들어가지고 네. 성공도 실패도 네. 아무리 희망이라고 하더라도 네. 있을 수 있다. 네. 이걸 이제 제시하고 네. 그 다음에는 내 신혼여행과 히라리를 만나는 내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러셨죠. 이거는 내 경험이에요. 네. 그런데 내 경험이 그렇게 많이 울려서 이제 퍼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후광이라는 게 있어야 돼. 내가 이 얘기했다기보다는 소크라테스가 이 얘기했는데 이래 얘기하면 훨씬 신뢰가 커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네네. 내가 같은 얘기를 이제 인용해서 하더라도 네네네네. 이거 내 얘기처럼 하면 믿는 사람이 좀 적더라도 네. 이 소크라테스가 이 얘기했는데 내가 후광을 이러면 이 후광 때문에 네. 이게 더 크게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 생각을 해서 네. 결론을 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만델라 아시죠? 넬슨 만델라 말씀인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연령에서는 알지만 지금 젊은 애들한테 만델라 물어가지고 인터넷도 검색하면 있겠어요? 바로 나오겠죠. 물론 네. 이제 서치를 하면 나오겠지만은 만델라에서 금방 그분 이러기는 연령대가 좀 돼야 연령이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흘러 들어간 사람인데 나도 만델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네. 단지 아는 거는 이분이 이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많은 이제 저항을 하다가 40대 감옥에 가서 70대 이제 풀려나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밖에는 모르고. 네. 그 다음에 인종차별에 대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게 그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데요. 그렇죠. 그런 데에서도 그런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27년간 갇혀 있었던 네. 희망이 뭐가 있겠어요? 27년이면 사실 거의 종신형이라고 생각될 텐데. 네. 그 다음에 가족 면회도 안 돼요. 네. 6개월마다 한 번 시켜주고. 이러니 이제 또 그 모욕은 얼마나 당하겠어요. 네. 또 신체적인 가학은 또 얼마나 당하겠어요. 그렇겠죠. 온갖 모욕과 신체적인 고통 이런 걸 27년이나 견디고 네. 나와서 남아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내가 희망에 대해서 네. 연결시키는 마지막 결론을 네. 그분한테서 따왔어요. 아하. 뭐냐 하면은 만델라가 감옥에 있는데 네. 딸이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오호. 그래서, 아빠가 감옥에 있는 동안. 네. 딸을 낳았어. 네. 결혼해서 또 딸을 낳았어요. 딸을 네. 낳아가지고 딸을 업고 만델라를 이제 6개월 만에 한 번 하는 그 귀한 날에 찾아갔어. 네. 아버지 결혼했어요. 네. 딸을 낳았어요. 아버지 딸을 위해서 이름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 딸이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만델라가 주머니에서 끄집어낸 게 꼬집꼬집한 저런 종이를 이래 말아놓은 게 있어요. 언제 썼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걸 이렇게 펴져래요. 보라고. 네. 그 뭐라고 적혀 있냐면 희망이라고 적혀 있어요. 희망. 근데 이제 그 희망을 뭐 딸의 이름으로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네. 그분이 감옥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잃지 않는 것은 희망인 거예요. 네. 그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말이지. 그 구하기 어려운 종이를 조만한 걸 하나 구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이걸 몇십 년 동안 갖고 있은 거예요. 네. 딸이 오니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한마디로. 그래서 이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래서 내가 했던 내 경험보다는 네네. 이 만델라가 경험했던 27년간의 고통을 뭘로 이겼는가. 네.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참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신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흑백 그 인종차별에 대한 많은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세계적으로. 그렇죠. 만델라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전 세계 국가의 수장들이 다 모여서 온 인류가 함께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그분의 사례를 들면서 네. 내 이야기 후광으로 삼고자. 선생님 그렇게 후광으로 삼으시면 저는 또 어디 가서 선생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저의 후광으로 삼고 이런 게 또 자연스럽게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랑 나랑 참 의미 있는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3번에 걸쳐서 희망의 증거라는 5글자를 가지고 넬슨 만델라가 견딜 수 있었던 그 유일한 힘은 바로 희망이라는 2글자였다 하는 말씀으로 전체 희망의 증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희망이라는 게 결국 이게 전부는 아니다. 또 다른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도 다음 대담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너랑 나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너랑 나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